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챕터로 들어왔고요. 이제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는 이제 빛에 대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제 뭐 웨이브랭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포톤의 에너지, 그다음 프리퀀시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지금 비교해 놓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각 웨이브랭스에 따른 그 빛의 이름들, 그 다음에 또 활용도,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모아놓은 거고요. 뒤쪽에서 내용을 우리가 하다가 왕왕 이제 이쪽으로 와서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학적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빛과 그 물질의 상호작용이 되겠어요. 그죠? 특히 이제 빛에서 보면은 이제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기장, 이 전기장이 그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나 이온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플레이어가, 키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빛, 전자, 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취급하느냐, 혹은 양자적으로 취급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접근법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앞에서 늘 했던 것처럼 고전 역학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차츰 보완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 그러니까 빛 하면은 바로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고전 전자기학의 이제 가장 우리가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특히 맥스웰 이퀘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근할 텐데,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제 그 당시 실은 맥스웰의 그 원래 그 했던 그 논문을 갖다 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현대적인 이제 우리가 용어를 써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요. 맥스웰이 이 이론을, 전자기학을 이제 그 정립할 그 당시에는 양자역학은커녕 이제 우리가 입자에 대한 그런 것마저도 이제 없었던, 접근 그냥 그 개념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맥스웰하고 볼츠만하고 실은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라는 개념이 어떤 가설인 거고 실은 있는지 없는지 잘 이렇게 그 이제 논란이 많았던 이제 그런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안에서 그 빛이라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물질은 우리가 연속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아토믹 스케일, 그러니까 앙스트롱 단위로 이제 원자와 어떤 전자의 그런 어떤 배열로 쭉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게 바깥에서 보게 되면 거의 호모지니어스한, 그냥 우리가 연속체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속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학이 이제 다루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그런 연속체 모델은 이제 틀다라기보다도 미시적으로 어떤 그 진짜 빛이 들어가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우리가 실은 전자와 이온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 이온을 따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양자성을 우리가 밴드 이론이랄지 아니면 어떤 포논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어떤 우리가 점입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클래시컬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이것만 해도 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제 스페셜하게 양자역학적인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말해 양자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론 같으면 이제 밴드 구조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논 바이브레이션, 입자 원자의 바이브레이션 같으면 이제 포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absorption, 흡수되는 것과 luminescence, 이제 발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룰 텐데요. 자,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는 그때는 벡터 캘큘러스를 배우기 전이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적분 형태로 이제 그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제 배웠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분 형태로 이제 표현한 어떤 이제 그런 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전 전자기학의 그냥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교차되는지에 대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백큐엄에서 어떤 전하 밀도 로와 커런트 덴서티 J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만족해야 될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이제 SI 유닛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자 우선은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그 이런 이제 벡터 캘큘러스가 여러분들 아마 공수 2에서 배웠죠, 그죠? 공수 2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면은 그때 가서 좀 그 교과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E와 다이버전스 B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컬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세 번째 컬 E와 다음번에 이제 B가 미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컬 B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네 개의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깥에 주어진 차지 덴시티와 커런트 덴시티를 제외하고서 두 개의 상수가 들어와요. 입실론 제로 우리가 하고 이제 뮤 제로가 되는데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소위 백큐엄 퍼미티비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퍼미티비티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유전율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유니버설하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per 미터. 그 다음에 뮤 제로는 이제 백큐엄 퍼미에빌리티, 퍼미에빌 된 뭐 그러니까 투과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투자율, 투과성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퍼미터 하니까 뭔가 이렇게 허락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되겠는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 제로는 이제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의 헨리 퍼 미터, 뭐 이렇게 두 개로 값으로 주어진 두 개의 상수를 포함한 이퀘이션이 되겠어요. 자, 이 이퀘이션은 실은 굉장히 펀더멘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안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은 결국 진공에다가 내가 이온 어떤 점입자,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를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바탕이 되는 건 진공에다가 이제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워낙 빽빽하게 모여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공이라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전하 밀도나 커런트 덴시티는 실은 양자역학적으로도 잘 정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지 덴시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전하량을 곱하게 되면요. 그게 바로 그 전자가 나타내는 전하 밀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커런트 덴시티는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속도에 어떤 관계된 그런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실은 고전역학적으로 나온 개념, 고전역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지만 양자역학적으로도 우리가 다 코레스판딩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 물질 안을 갖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와 전류의 어떤, 그러니까 전자, 이온, 그 다음에 뭐 전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정말 생으로 집어넣고 요거를 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가 모든 어떤 전기장과 자기장의 움직임을 다 기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버전 오브 맥스웰 이퀘이션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다 낱낱이 다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맞는, 항상 맞는 그런 진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물질 안에 모든 원자나 뭐 전자들을 다 넣고서 이렇게 이걸 푸는 건 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옛날에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공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우리가 어떤 그 효과적으로 이게 그 전기장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전자나 이온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이 이퀘이션을 최대한대로 덜 건드리면서 그 물질의 특성을 반영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공에서의 이런 방정식을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호모지니어스한 미디어, 빽빽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바꾸자. 그 원자나 전자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고 그것들의 효과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펙티브하게 좀 취급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퀘이션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그 이퀘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물질 안에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퀘이션은 이제 우리가 가우스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관측점 5가 있고요. 기준점 5가 있고 전하 Q가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이제 이 포인트가 측정하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포인트까지의 내가 이제 포인트가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점, 전하, 그다음에 관측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기준점에서 Q까지의 벡터를 갖다가 R 프라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변이 벡터를 여기서 근데 대문자를 붙이는 거는 벡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하기 힘들어서 그냥 대문자가 아니라 볼드 페이스, 그러니까 굵은 차로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에서 측정하는 이 포인트까지는 내가 이제 R 벡터로 표현되고요. 그러면 이제 Q에서 이 R까지는 R-R 프라임 벡터가 이제 이 D 벡터가 되겠어요. 이게 점선을 나타내는 벡터.
그럼 이 정에서의 그 이 Q에 의한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D의 제곱. D의 제곱은 이제 이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분의 여기의 전하량 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 그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 Q에서 이 R로 향하는 이 D 벡터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방향은 그 방향인데 크기는 1인 벡터. 단위 벡터 우리가 hat으로 표시하겠어요. D hat.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전하 Q를 갖다가 아래점에다가 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전하 Q가 받는 힘은 Q 곱하기 그 점의 전기장이 되죠. 이제 실은 전기장의 어떤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어요. 그 점에다가 Q라는 전하를 놨을 때 얘가 받는 힘은 Q 곱하기 2가 된다. 다시 말해 받는 힘을 갖다 Q로 나눈 거가 전기장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요. 자, 하나 있을 때는 이렇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Q1에서부터 QI까지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내 필드 포인트, 어떤 이제 관측점 여기까지 내가 똑같이 R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 이제 요 P가 느끼는 그 전기장은 각각의 전하에 의한 이러한 전기장을 다 벡터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우리가 인덱스 i를 붙여가지고 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리의 제곱분의 qi 전하고 각각에 대한 우리가 이제 di의 어떤 우리가 그 방향 벡터 그걸 다 벡터적으로 더하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전하가 이렇게 점전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연속한 어떤 분포, 전하 밀도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좀 더 일반적인 거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점전하라고 하는 거는 이 3차원 전하 밀도 관점에서는 일종의 델타 펑션이 거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델타 함수가. 자,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거가 우리가 이제 전하 밀도가 되겠고요. 전하 밀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포인트가 지금 R 프라임 포인트예요. 이제 Q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 이 전하 밀도에다가 로 R 프라임에다가 그 점 근처의 작은 볼륨 엘리먼트 dv 프라임 이 두 개를 곱한 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QI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다 더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요거에 의한 전기장을 다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전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표현식은 비슷합니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d 프라임의 제곱 요 벡터가 이제 d 프라임 되겠고요. d 프라임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로 r 프라임에다가 dv 프라임을 곱한 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곱한 요거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QI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 차지를 갖다가 다 내가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그런 전기장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기장이 구해지고요. 이게 이제 일반화시킨 점전화를 전하 밀도로 일반화시킨 그런 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뭐냐면은 이거는 실은 전기장이 R 제곱분의 1에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작아진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특성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가우스 법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그 내부에 어떤 이제 전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들은 어떤 데가 이렇게 어떤 표면 어떤 닫힌 표면 S를 정했어요. 그 내부를 내가 이제 볼륨 V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어떤 여기서 현재 지금 어떤 전기장이 이렇게 쭉 공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텐데 그 전기장을 이 표면 S에 대해서 표면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게 E 곱하기 DS가 이제 고음이죠. 뭐냐면은 전기장의 방향과 그다음에 DS 표면에 우리의 작은 어떤 서피스 어떤 에어리어에다가 두 개를 벡터적으로 곱해서요. 그러니까 각도가 세타면은 이제 두 개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걸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전기장을 S라는 표면으로 표면 적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면 적분한 거가 입실론 제로분의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S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전체 전하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QENC, 얘가 인클로스하고 있는 전하량, 다시 말하면은 그 내부의 전하 밀도를 전체를 다 내가 적분한 거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Q라는 전하가 내부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Q라는 게 한 군데 몰려 있든 균일하게 퍼져 있건 아니면은 뭐 어떤 적당한 어떤 이상한 분포를 이루건 상관이 없이 항상 이 그거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기장은 바뀌죠. 근데 그거의 표면적 분한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표면 적분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이 전기장을 갖다가 유속, 어떤 유체의 어떤 우리가 물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은 2 곱하기 ds는 이 표면을 따라서 이 빠져나가는 그 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 표면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여기서 우리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 적분 형태로 표현한 가우스 법칙이 되는데, 실은 이게 요렇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물론 증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R 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데, 이거하고가 이거랑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쿨롱의 법칙, 이거가 실은 동일한 겁니다. 두 개가 이렇게 되면은 앞에처럼 돼야 되고요. 앞에처럼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실은 이제 동치의 어떤 그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다 R 제곱분의 1이라는 굉장히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롱레인지 포스에 해당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어요. 자, 이거 우리 형태를 좀 우리 적분 형태로 표현된 건데, 그걸 조금 우리가 다르게 미분 형태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소위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오림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벡터 필드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벡터 필드에 대해서 내가 벡터 필드를 이렇게 표면 적분을 한 거는 그 내부의 다이버전스를 최적분을 한 것과 같다라는 거가 소위 다이버전스 시오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 다이버전스 시오림은 여러분 공수 2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 식을 이제 다이버전스 시오림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고요. 그거랑 이게 같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V에 상관이 없이 항상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로 뭐냐면은 인테그런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E가 입실론 여러분의 로 R이다 라는 거. 이 R은 내가 이제 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분 형태로 표현하나 미분 형태로 표현하나 동일한 가우스 법칙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앞에 있는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 필드로 이렇게 좀 우아하게 표현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다이버전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게 다이버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얼마만큼 이렇게 점점 커져 나가느냐. 이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런 식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뭐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퍼져 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이버지 하는, 그죠?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걸 할지, 아니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서 점점 크기가 더 커지는 벡터 필드를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다이버전스가 0이 아닌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가 있으면 보통 전기장들이 밖으로 나가는 방사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하고 관련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진공에서 정말 우리가 전하가 있을 때 이제 그게 됩니다. 자, 이제 물질 안에서 그러면은 이런 전기장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자라는 거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제 밴드 시어리로 이제 얘기하는 게 가장 펀더멘탈한, 가장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술하는 거가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밴드가 있었죠. 채워진 밴드가 있었고요. partially filled 된 밴드가 있었어요. 채워진 밴드는 컨덕티비티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partially filled 된 거는 컨덕티비티 기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특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마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둘 다 우리가 블로 스테이트인 건데, 하나는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니까 우리가 마치 두루드 모델, 그러니까 partially filled 된 밴드 같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두루드 모델에서처럼 자유롭게, 공간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전자, 프리 일렉트론으로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전자 생각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필드된 밴드 같으면은 컨덕티비티 기여를 안 하죠. 안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걔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전기장에 걸렸는데 왜 못 움직여? 왜냐하면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이렇게 뭐 필드 밴드처럼
컨덕티비티 주지 않는 데가 그런 전자를 갖다 내가 바운드 일렉트론,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바운드 일렉트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전자는 우리가 앞에서 블로우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가 어떤 한 원자에 속박된 건 아니잖아요. 다 두루두루두루 있는 거거든요. 이게 채워졌을 뿐이지. 근데 그걸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어떤 특정한 원자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를 못 벗어나는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에 해당이 된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프리 일렉트론은 이게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자기장과 같은 그런 이제 전류를 흐름을 만들어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겠고요. 이제 반면에 바운드 일렉트론 같으면은 전기장이 걸리더라도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대신에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 약간 옆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는 잠깐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유전자 잊어버리고요. 그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커런트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속박되어 있는 바운드 일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플러스 원자가 있고요. 그 주변에 나머지 전자들, 이 플러스 ZE, 마이너스 ZE, 이게 전부 다 속박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실리콘이다라고 하면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자유전자가 없죠. 이게 캐리어가 원래 인트리직 세미컨덕터의 경우에 도핑이 안 되면은 프리 캐리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되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이 채워져 있는 밴드들 그게 이제 움직이지 그러니까 커런트를 안 주는 거니까 그걸 고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리콘이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치 원자핵, 실리콘의 원자핵은 4개의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그 4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는데 걔네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냥 어떤 원자에 딱 소속되어 있다라고 내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게 이제 전기장이 안 걸렸을 때 어떤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이 녀석이 전자는 이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플러스는 이제 전기장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벼운 이제 전자가 좀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자,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전자가 어찌됐거나 누가 움직이건 간에 두 개의 어떤 센터가 서로 엇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이 안 걸렸을 때는 서로 이렇게 중심이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전자 구름의 중심과 원자 핵의 중심이 일치하는데,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전자 구름의 중심이와 원자 핵의 중심이 서로 엇갈린다는 얘기죠. 이게 그 전자가 이렇게 전기장의 힘을 받아서 약간 살짝 옆으로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유전자 같으면 이제 도망치고서 이제 멀리 갈 텐데 이거는 속박된 전자라서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약간은 내가 이제 옆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중심이 내가 벌어진 정도를 x라고 하면은 그럼 고전적으로 넣고 보면은 플러스 이온의 중심과 마이너스 이온의 중심이 x만큼 벌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이폴 모멘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전기 쌍자 생기고요. 그 쌍자에 내가 그거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이 플러스 ZE, 마이너스 ZE라고 하면은 ZE 곱하기 둘 사이의 간격 X가 되는 거예요. ZEX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전기 쌍극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전기장에 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원자는 어떤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전자의 바운드 일렉트론의 중심과 그 다음번에 원자 핵의 중심이 약간 벗어나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전기 분극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induced dipole mo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induced 말고 원래부터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분자 같으면 원래 전기장에 걸리기 전부터서도 그런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어떤 그런 중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분극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원래는 없었는데 전기장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induced dipole moment라고 하고요. 물처럼 이제 물분자처럼 원래부터 있던 걸 우리가 permanent dipole mo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기장을 내가 없애면은, 다 없애면 얘가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당연히 이게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전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마치 둘 사이에는 스프링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전기장에 걸리면은 두 개 늘어나가지고 이제 복원력, 용수의 상수에 내가 크기를 갖다 K라고 하면은 KX만큼 복원력이 생기고, 이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는 ZE라고 하는 그 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 데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에 내가 세게 걸리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X가 커지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인듀스드 다이폴 모멘트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없애면은 다시 원래 걸로 뿅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운드 일렉트론에 의한 분국 현상. 오케이? 자, 좋습니다. 여기서 미리 한 가지만 살짝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뒤쪽에서 우리 조금 그런 개념이 나오겠지만은, 실은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은 고전적으로 보면은 K가 0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없으면 당연히 휙 하고 도망가겠죠? 그죠? 그냥 그래서 실은 K가 0이거나 굉장히 느슨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가 이제 프리 일렉트론이 되는 거고, K가 좀 있으면은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이 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실은 약간은 좀 속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에 뭐 잠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바운드 일렉트론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다 전기장에 있게 되면은요, 그 점에서의 원자가 놓여 있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에 의해서 작은 원자 단위의 분국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 그건 원자 단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그냥 빽빽하게 있는 거죠.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원자적인 디테일, 그러니까 진짜 원자하고 원자의 그거 갖다가 여기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고 조금 멀찌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두루뭉실하게 보는 어떤 그런 내가 개념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폴라리제이션, 이제 P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폴라리제이션 P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볼륨, 그러니까 P는 내가 실은 어떤 R의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공원적 R이라는 점이 있으면은 그 점에 내가 어떤 볼륨을 잡습니다. 이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한 마이크로미터 정도 스케일이면 돼요. 마이크로미터. 여전히 작죠? 원자로 얘기하면 굉장히 커다란, 그 안에 뭐 수백만 개의 수백만 개 아니고 수십억 개가 되나? 하여튼 뭐 수십억 개의 그런 내가 이제 원자가 들어가 있는 큰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인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냥 타이니한 점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의 볼륨을 잡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내가 모든 개별적인 원자들에 의한 그 다이폴 모멘트를 갖다가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내가 이제 볼륨으로 나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지점에서의 단위 최적당의 폴라리제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자적인 디테일 말고 그냥 했을 때 요 점에서는 P 정도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자, 원자에서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 사이에는 없다가 또 그 옆에 원자에 또 있고 사이에 없다가, 이런 식의 정말 아토믹 스케일에서 보면은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냥 쓱 바깥에서 보면은 거의 연속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PR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물질이면 그냥 하나의 그냥 P가 딱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데가 작은 이런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퉁쳐가지고 이렇게 에버리지한 어떤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죠? 이제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요 두 개가 연결하는 개념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연속적인 어떤 그런 내가 P로서 내가 어떤 매크로스코피한 폴라리제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용수초를 생각을 하면은 전기장이 커지게 되면은 이 다이폴 모멘트가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폴라리제이션 그것들 다 이제 더하고 에버리지한 그 P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에 비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은 그거는 이제 전기장이 너무나 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후쿠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그런 선형 구간에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구간에서는 내가 이 폴라리제이션을 전기장에 비례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때 비례 상수를 내가 입실론 제로
vacuum permittivity 곱하기 어떤 내가 카이라는 양을 넣는데 카이를 우리가 이제 소위 dielectric suscepti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dielectric 혹은 이제 electric susceptibility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카이라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카이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카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물질이 만약에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는 폴라리제이션과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이제 방향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장을 걸었는데 폴라리제이션이 뭐 꼭 그 방향으로 와서 살짝 옆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X방향 전기장 걸었을 때 폴라리제이션과 Y방향을 걸었을 때 폴라리제이션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 특성이 당연히 내가 이제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카이는 내가 이제 텐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어떤 텐서 형태가 3x3 텐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아이스트로피카가 방향에 따른 그런 우리가 아나이스트로피가 없고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하면은 카이는 그냥 우리가 컨스탄트 값 하나로 이제 주어지게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폴라리제이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원자 하나의 분국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뒤쪽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룰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원자에 의한 폴라리제이션 그것만이 그게 이제 주요하다. 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 있다라고 우리 하고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물질은 분국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관측한 전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좀 이제 복잡해서 이걸 우리가 익숙한 그 패럴렐 캐패시터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좀 배웠을 것 같은데 그 패럴렐 캐패시터의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접근을 하고요. 뭐 결과식에서 3차원도 그렇게 성립한다. 딱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인데요. 자, 캐패시터에다가 내가 이쪽과 이쪽에다가 표면 전하를 시그마 F와 마이너스 시그마 F로 내가 대전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표면 전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단위 면적에 내가 표면에서 봤을 때 단위 면적에 얼마만 전하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은 이제 뭐 그런 서피스 차지 덴서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3차원적인 차지 덴서티의 어떤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하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 이렇게 막 가둬져 있으면은 그게 바로 서피스 차지 덴서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3차원적인 차지 덴서티하고 서피스 차지 덴시티의 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Z방향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서피스 차지 덴시티는 내가 시그마에다가 XY,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XY 방향이고요. 그 수직인 방향이 Z방향이라고 치면은 델타의 어떤 Z,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트가 Z equal 0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델타라는 영역에 이런 전하가 가둬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서피스 차지 덴시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서피스 차지 덴시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좀 구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학은 내가 이제 그 포멀리즘 상으로는 차지 덴시티만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되고요. 그 아주 좁은 영역에 가둬져 있다라고 하면은 개념적으로는 그걸 좀 다루기 편한 서피스 차지 덴시티로 내가 이제 그거를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너무 별개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그 같은 내가 이제 표면 전하가 대전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그 사이의 전기장은 유니폼하고요. 거리에 상관없이 유니폼하고 그거는 이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F로 주어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다이렉트릭을 집어넣게 되면은 다이렉트릭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분국이 생깁니다. 그죠? 이 걸리는 전기장에 의해서 분국이 생기게 되고요. 분국이 생기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원자 하나하나가 분국이 생기는 걸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내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가 분국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제 이게 전기장 효과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하나라도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근사를 쓸 수가 있냐면은, 어떤 근사라고 할까? 실은 이제, 뭐, 군사긴 하지만 여기서, 요 프레임에서 이제 리버스 한 건데요. 여기는 이것들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자, 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주 인접해. 원자들끼리 가까이 인접했으니까 두 개가 상쇄가 되고요. 이게 상쇄가 되고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 여기 있는 내부적인 모든 전하들 상쇄가 되고 남는 거는 뭐만 남냐 하면은 내 서피스에 이렇게 이 바깥쪽에 상쇄가 안 된 나머지 부분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하 분포가 하나하나 보면 이런 식이지만은 하나하나 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 전하 분포가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혹시 이제 어떤 학생은 아니 왜 요것끼리만 없애느냐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바로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그 원자핵과 전자를 상쇄시키면 안 되느냐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상쇄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물질의 반응을 전혀 못 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근사를 하면은 이제 너무 심한 거고 바로 인접한 걸 갖다가 내가 인접한 원자들끼리 상쇄를 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맞는 근사가 되겠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내부에 생기는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그 경계면에서 금속과 유전체의 그 경계면에 어떤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차지가 여기에 빌드업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시그마 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그 이제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서피스 차지 덴서티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P라고 하겠어요. 여기는 F는 이제 뭐 어떤 의미냐면 free라는 의미입니다. free. 그러니까 free 차지니까 이건 내가 바깥에서 이 전류를 통해서 자유전자를 이쪽으로 내가 보내가지고 전하를 빌드업한 거잖아요. 그렇죠? 축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free라는 거에서 내가 F를 붙이고 이거는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전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시그마 P를 붙이는데 두 개의 이제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는 이거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프리 전하에 의한 그런 이제 차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지금 바운드 차지.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 못 하는데 그냥 살짝 옆에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전하다라는 의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운드 차지라고 따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전하 둘 다 물론 당연히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반응하는 거는 두 개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나는 못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시그마 P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내부의 전기장은 마치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상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장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상쇄가 되고요. 마치 표면 전하가 시그마 F가 아니라 시그마 F 마이너스 시그마 P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 전기장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약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명확하죠. 여기서 이제 분극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전하 분포가 전기장에 걸리게 돼서 그만큼 상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P라는 게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다 과연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부가 지금 폴라리제이션 P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시그마 P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면은 자, 내가 이제 이 캐패시터의 이제 이 단면적을 내가 A라고 하고요. 이 두께를 L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A하고 L 이 전체 다이렉틱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다이폴 모멘트들의 총합. 그 합은 이제 최적 곱하기 A 곱하기 L이 이제 그 다이렉틱 부피잖아요. 곱하기 P. P가 이제 단위 최적당의 폴라리제이션이죠. 다이폴 모멘트죠. 이제 그 두 개를 곱한 거가 전체 다이폴 모멘트가 되겠고요. 자, 그거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은 이게 실은 유전체만 넣고 보면은요. 이쪽 면에 지금 시그마 P만큼의 전하 서피스 차지가 있고 면적이 A니까 이쪽 사이드에
이쪽 사이드에 A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A 곱하기 시그마 P의 전하가 있고 이쪽 사이드에 A 곱하기 시그마 P가 전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두께 L만큼 떨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전하 분포에 의한 다이폴 모멘트는 얼마가 되냐면은 A 시그마 P 곱하기 L이 될 거예요. 그죠? 심플리. 고로 P하고 시그마 P는 같게 되겠네요. 그죠? 아하, 이게 폴라리진 P가 되면은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바로 그냥 같은 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전기장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전기장이 이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F만 시그마 P인데 시그마 P가 바로 폴라리제이션이었었고요. 이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이 비례했어요. 우리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 곱하기 2 앞에서 했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1차원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입실론 제로 곱하기 카이 곱하기 2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쪽에도 2가 있고 이쪽에도 2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2를 다 왼쪽으로 몰면은 요런 관계가 생기겠네요. 그죠? 이걸 내가 다시 이제 넘겨서 2로 표현을 해보면은 2는 입실론 제로의 1 플러스 카이 분의 시그마 F가 돼요. 그죠? 자, 여기는 1 플러스 카이를 내가 더한 걸 갖다 입실론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소위 뭐냐면 dielectric constant, 그 유전체의 유전상수 혹은 relative permittivity, R이 지금 relativity라 상대적이라는 말에서 relativity permitti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가 이제 입실론 제로에다 입실론 R을 곱한 거, 거기다 입실론 제로를 곱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permitti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실론 값.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근데 입실론 R을 갖다가 많이 이제 이용을 이제 숫자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이제 감쇄가 돼가지고 약해지는 그 효과가 마치 여기로 보면 이제 분모에서 입실론 R만큼 얘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전체가 없었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F였던 거가 유전체, 그 입실론 R이라는 그런 유전상수를 가지는 유전체를 넣으면은 입실론 R분의 1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와 같이 그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전기장이 줄어드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릭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약간 가렸다라는 얘기죠. 그죠? 다이렉트릭 스크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좀 하면은요. 근데 방금 경우에는 되게 특수한 경우를 내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지금 유전체 같이 단순하고요. 이제 한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 생겨 있고 위치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은 컨스탄트 값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단순한 다이렉트릭을 내가 고려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폴라리제이션이 어떤 데가 이게 어떤 물체가 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PR이라는 폴라리제이션 거리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폴라리제이션을 가지는 어떤 데가 그런 유전체가 있다.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폴라리제이션 P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좀 하나하나 보면 작은 분국들인데 그걸 내가 이제 꼬리 막 이렇게 없애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떤 전체를 내가 어떤 이펙티브한 어떤 전하의 분포로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하 분포 입장에서 그게 같게 어떤 다른 분포로 같아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닿게 되냐면은 이게 동일한 이제 부위가 되는데요. 이 서피스, 이 표면 쪽에는 시그마 B라는 어떤 그 표면에 따라서 이제 표면 전하가 분포를 하고요. 그 내부는 이제 로우 B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운드 차지 그런 이제 전하를 띈 걸로 내가 두 개를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된다. 이런 폴라리제이션은 이와 같은 전하 분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이런 전하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그마 B하고 로우 B가 PR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런 관계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surface 이 charge density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폴라리제이션이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 방향에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과 P하고 그 점에서의 P와 거기에 surface normal 두 개를 내가 내적을 한 거가 바로 그 지점에서의 폴라리제이션이 되고요. surface bound surface charge density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의 내부는 P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내부에 있는 전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지 않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게 되면 앞에 예를 보게 되면 여기선 P는 컨스탄트였죠. 이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분값 다이버전스는 0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이제 P가 컨스탄트니까 0이 되기 때문에 내부 전환은 없어요.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surface charge density는 이게 지금 P하고 N을 노멀하게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이쪽 면에서 보면은 P하고 이게 N 방향이 되죠. 이게 N 방향이니까 P하고 N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고로 이 점에서는 시그마 B가 바로 P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얘기했던 거죠. 이쪽 면에서는 P의 방향은 이건데 노멀 방향은 이거죠. 정반대 방향이죠. 고로 여기에서는 쌓이는 전하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P만큼의 그 전하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앞에서 구했던 이 식하고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요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이버전스에 의한 요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내부에 예를 들어서 균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폴라리제이션이 커졌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유전 분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인접한 걸로 갔더니 더 세졌어요. 세지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세져야 되겠죠. 또 옆으로 가면 또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3개 뿔뿔뿔 마마마 뿔뿔뿔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상쇄를 시키면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2개니까 상쇄가 다 안 되고 남쪽 뭐가 마이너스 전화가 남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플러스 2개 마이너스 3개인데 이제 상쇄가 다 안 되고 하나 남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폴라리제이션이 다이버전스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전하 밀도가 내부 전하 밀도가 여기 이제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잠깐 이제 했었고 다시 자 우리 돌아와서 원래 캐패시터로 돌아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지만 어떤 걸 우리가 한 양을 정의하냐면은 이제 이 전기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전기장은 프리 차지에 의한 전기장과 그 폴라리제이션에 의한 바운드 차지에 의한 내가 이제 그런 오늘 폴라리제이션 차지 같은 말이에요. 그거에 의한 전기장 두 가지가 내가 이제 기여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바깥에 있는 프리 차지에 의한 전기장 시그마 F에 의한 전기장만 내가 따로 떼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가 전기장 하나 갖다가 내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Electric Displacement Field 혹은 그냥 통칭 Displacement 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D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냥 시그마 F만 있다라고 하면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면 시그마 F잖아요. 자, 근데 이거 정확하게 요걸 쓰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합니다. 곱 상수니까 그냥 곱해도 그냥 상수에 곱한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F, 요 시그마 F를 우리가 이제 D로 여기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F를 갖다가 바로 이제 D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시그마 F가 근데 뭐였었냐면은 시그마 F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그렇죠. 시그마 F가 여기에서 오죠. 여기 이걸 내가 뒤집게 되면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R에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거는 이 두 개를 곱한 게 오늘 퍼미티버티가 되고요. 그러니까 입실론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입실론 제로가 이제 입실론 R이 1 플러스 카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에다가 내가 이제 입실론 제로 카이 2 한 거가 바로 P가 되죠. 폴라리제이션 P. 그렇죠?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정의 D는 입실론 제로에 2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캐패스에서 방금 보였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 정의를 하면은 디스플레이스 필드 D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2 에다가 P를 더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퍼미티비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왜 우리가 필드 약해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냐면은 D라는 거는 이제 프리 일렉트론에 의한 그런 필드인데 거기다가 이제 P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P만큼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가 2가 D-P니까 그만큼이 실제 일렉트릭 필드는 감해진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걸 정의한 거는 아니고 자, 실은 맥스웰의 다시 말하면 맥스웰 퍼스트 이퀘이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공에서의 그 맥스웰 이퀘이션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건데, 자, 펀더멘털하게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였어요. 그죠? 로우였는데요. 자, 내가 지금 현재 물질이 있다, 유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전체 안에는 지금 분국이 생기고요. 그 분국에 의해서 어떤 전하 밀도가 생기는 거죠. 전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surface bound charge와 내부의 로우 B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것처럼 실제 시그마 B는요, 내가 이런 로우 B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 어떤 서피스 경계를 만나서 생기는 내가 이제 특수한 힌트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우 B, 이게 모두 다 로우 B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아까 말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서피스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굉장히 좁은 영역에 로우 B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시그마 B로 우리가 간소화시킨 걸 뿐이니까 일반적인 거는 로우 B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가 있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효과가 뭐냐면 바운드 차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로우 B. 그죠? 다시 말하지만 시그마 B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전하는 로우 F 플러스 로우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의 전기장의 이퀘이션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전부인데 로우 B라는 게 너무나 걸리적거린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물질 특성, 물질에 말아 좀 달라지는 거고, 뭔가 물질 특성은 내가 the permittivity라는 걸로 나오는데 좀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로우 B를 갖다가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바로 displacement field를 이용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자, divergence D를 divergence E 대신 divergence D를 하게 되면요. 그럼 D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divergence의 입실론 E 플러스 P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의 E를 다이버전스 취한 거, 다이버전스 E가 요거가 되니까 입실론 제로 곱한 거는 로 F 플러스 로 B가 될 거고요. 요거가 이게 되는 거고요. 다이버전스 P는 뭐냐면은 앞에서 여기에서 내가 그래서 정의를 한 거죠. 여기에서 다이버전스 P는 마이너스 로 B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 B가 나와서 아싸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서 로 F가 된다. 아하, 다이버전스 D는 로 F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렉트릭 필드는 모든 차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다이버전스 D는 자유전자에 의해서만 내가 생기게 된다. 자유전하, 프리 차지에 의해서 이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 D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로우 B에 의한 효과는 어디에 집어넣느냐?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D는 입실론 E니까. 그죠? 내가 로우 F에 의해서 주어지는 D를 구하고 내가 전기장이 궁금해? 당연히 전기장이 궁금하죠. 그러면은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 입실론 나누든지 알아서 해.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두 이퀘이션이 우리가 물질 안에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로우 B를 하나하나 다 쓰지 않고 그냥 그 물질에 연속되어 있는 연속체의 어떤 그런 그 permittivity, 그러니까 물질에 내가 유전 특성을 반영하는 입실론으로 내가 바꿔 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 내가 이제 입실론이 그냥 어떤 하나의 스칼라라고만 했지만은 실은 이게 아이소트로픽하지 않더라도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입실론 값이 내가 이제 유전체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공간적으로 변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항상 만족이 되는 이퀘이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 과정을 따져보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다 유니버설하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단순하게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러니까 한 종류이고 아이소트로픽하다라고 하면은 입실론이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이버전스 D가 뭐냐면은 D가 바로 이제 입실론 아래, 이건 입실론 2인데 입실론 제로, 입실론 아래 2가 되는 거니까 요게 콘스탄트라는 거잖아요. 스칼라고 콘스탄트니까 밖으로 그냥 퉁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이게 되는 거니까 다이버전스 E가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런 물질에서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내가 그냥 자유전자만 있다라고 했어요. 자꾸만 자유전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free electron이라는 개념보다는 free charge라는 개념, bound charge라는 개념을 여러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 일렉트론과 같은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전하의 종류, 그러니까 뭐가 됐건 상관이 없이 free charge와 bound charge로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free charge에 의한
그런 전기장을 입실론 R분의 1로 그냥 내가 그냥 나눈 거, 입실론 R로 나눈 거, 그게 바로 그냥 전기장이다라는 거. 아주 심플하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치 유전체가 없는 것처럼 구한 다음에 입실론 R만 그냥 나누면 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정전기, 그러니까 전기장을 갖다가 주어진 어떤 전하 분포에 의한 전기장을 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 안에서의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를 한 겁니다. 그죠? 55분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 자, 두 번째. 자, 맥스웰의 두 번째 이퀘이션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이퀘이션은 이제 가우스 법칙, 전기장이 전하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나타낸 거고요. 이 이제 두 번째 이 이퀘이션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건데, 자, 여러분, 자기장은 여러분 자석이나 아니면은 뭐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류 어떤 코일 같은 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실은 두 개가 동일한 겁니다. 이 이제 N극이나 S,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는 건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죠. 그죠? N극과 S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제 이런 이제 N극과 S극, 이제 우리가 일단 마그네틱 다이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의한 이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장의 분포를 보면은 그거가 정확하게 뭐랑 동일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쌍극자가 있을 때 그때 전기장의 분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그림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같고요. 물론 이제 단위가 다르니까 크기 뭐 이렇게 스케일링은 다르겠지만은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그 얘기인즉슨 내가 만약에 N극과 S극이 마치 전하와 같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두 개를 내가 분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매그네틱 모노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하를 갖다가 다이폴 대신에 모노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를 우리 모노폴이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서 이제 N과 S가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마그네틱 모노폴로 존재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N극 하나만 있는 그런 자석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요, 그럼 노벨상 받겠지만은, 그러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전기장처럼. 맞죠? 전기장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요. 내가 S극 하나만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기장.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그때 전기장처럼 똑같은 그런 식의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그게 전기장이 감소했듯이 마찬가지로 자기장도 방사형이고요. 방사형이고 1/, 그냥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얘가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다이버전스 E가 로였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B가 똑같은 이유에서 내가 로 어떤 매그네틱 모노폴에 의한 이게 나와야 돼요. 모노폴이 있을 때 그때 자기장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매그네틱 모노폴은 아시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석을 이렇게 딱 예쁘게 색깔을 칠한 다음에 빡 가운데를 갖다 쪼개면은요, 하지 마세요. 하면은 이쪽이 N이고 이쪽 반대쪽이 S극이 됩니다. 열받아가지고 다시 또 뽀개면은 또 N극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N과 S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면은 내가 이제 N극 S극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들어가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어떤 스핀에 의한 거고요. 결국은 어떤 커런트 룹, 이와 같은 커런트 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모노폴이 아니라 전류, 어떤 전하를 띤 입자, 전하를 띈 거가 돌고 있을 때, 룹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돌고 있으니까 바로 위는 N, 바로 아래는 S잖아요.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이게 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그네틱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N극과 S극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로 뭐냐?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이거는 0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0이 된다. 심플하게. 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고요.
이걸 뭐 수학적으로 보면은 다이버전스 0이 B가 0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보면은 이게 벡터 필드가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방사형이어야지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건데 이걸 보면 항상 꼬여 있죠. 돌아가죠. 내가 자석에 의한 거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선 존리에 의한 건 또 돌아가잖아요. 그죠?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돌고 있는 그 컬이 0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은 꼬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없는 겁니다. 벡터 필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형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simply divergence B는 0이다.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맥스웰의 세 번째 이퀘이션,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일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그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전기장이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자석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고 그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당기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게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수식화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자기장을 반대가 되네요.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전기장을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이제 자속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어떤 내가 이제 룹이 있다고,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코일을 통과하는 그 자석에 의한 자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장을 이제 코일이 감싸고 있는 여기 면적, 그죠? 서피스 S에 대해서 면적분을 한 거가 바로 이제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표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과 거기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내적을 하고 그걸 다 이제 더하면, 적분을 하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식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속의 변화, 그죠?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에, 시간에 따른 변화에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도 기전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이 코일에 생기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전압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전압은 이 코일을 따라서 생기는 전기장을 내가 선적분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C가 되는데 이게 콘투어가 이 경로 C에 대해서 이거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죠? 전기장을 적분했으니까 그게 전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그거랑 이제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이제 파이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가 이제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파이는 여기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전미분이었었는데 실은 자기장은 공간과 시간에 다 이제 의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편미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그 편미분을 면적분을 한 것, 그거의 마이너스가 바로 이와 같은 기전력을 만들어낸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쓰냐면은 소위 스톡스 세오렘이라는 거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학 2에서 이제 증명이 됐던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벡터 필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로 C에 대해서 벡터 필드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컬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이제 컨투어가 하고 있는 어떤 서피스에 대해서. 근데 그 서피스는 물론 이 C를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임의의 오픈 서피스가 됩니다. 꼭 뭐 평평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거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죠?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랑 요게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S에 상관이 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로 이제 안에 들어간 인테그런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컬 E와 그 다음에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편미분이 마이너스로 같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맥스웰의 세 번째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하는 의미는 이제 그거죠.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컬을 만드는 거예요. 컬. 컬은 뭐냐면은 이게 벡터 필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가거나 어느 쪽 방향으로 가면 점점 커지는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의 거를 캐치하는 거가 다이버전스인데 컬이라고 하는 건 얘가 얼마만큼 빙글빙글 돌고 있느냐라는 거. 이제 그거가 이제 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거에 두르는 방향으로 그거를 뺑글뺑글 도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은 뭐 물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버전스 B가 0이라는 것도 물질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없던 매그네틱 모노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펀다멘털리 0이어야 되는 거고요. 물질 안에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패러데이 법칙은 물질에 상관이 없이 모든 데서 다 만족이 되는 이제 그런 관계식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이제 이퀘이션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이퀘이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암페어 법칙인데, 이제 암페어 법칙에다가 실은 맥스웰이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은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전체, 4개 이퀘이션을 다 완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은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이퀘이션은 가우스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뭐 원래는 그건 뭐 자명한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같으면은, 이제 누구죠? 패러데이 법칙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암페니까 다 다른 사람들 거를 한 건데, 마지막에 이제 맥스웰을 갖다 그걸 딱 넣고서,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미분 형태로서 다 이제 완성을 한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이룬 거는 아니겠어요. 자, 우선은 이제 이거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전기장 같으면은 제일 첫 번째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컬 B가 이제 우변에 보면은 지금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류고, 하나는 전기장에 대한 미분이 됩니다. 이 전류에 대한 거, 이 첫 번째 항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컬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면은, 그걸 이제 이렇게 꼬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암페어 법칙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게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형태를 이제 변형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스톡스 정리를 내가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는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 대신에 B를 적용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그 B에 대한 선적분이 컬 B에 대한 면적분으로 이렇게 같다라는 거가 이제 스톡스 요렘이 되고요. 이제 컬 B가 여기는 이제 우변이 되니까 바꿔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의 면적분으로 이제 표현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 보냐면은 캐패시터를 봅니다. 자, 캐패시터인데요. 이쪽에 이제 여기서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충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한쪽에 플러스 Q가 쌓이고, 현재 순간에는 플러스 Q고요. Q가 쌓이고 있고, 반대쪽에는 마이너스 Q가 이제 쌓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C를 뭘로 잡냐면은 요거를 C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코일의 바깥쪽에다가 C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S1을 여기다가 이제 잡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그냥 빤빤하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표면을 잡아요. S1 파란색.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 법칙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 J가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쭉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요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여기에서 들어가니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돌아가는 방향. 자기장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C를 따라서 내가 이제 선적분을 하면은 왼쪽에 어떤 값이 나와요. 그죠? 값이 나오고요. 자, 우변을 보면은 우변에서는 지금 면에 대한 이거를 적분하는 거가 되는데, 이게 내가 첫 번째 J가 있죠. 여기에는. 그죠? 이쪽에는 지금 전기장이 없으니까, 그죠? J만 있으니까 J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맞아서 우리가 요거하고 동일한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내가 뭐냐면 동일한 C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서피스를 잡아봅니다. 그거를 이제 쌓고 있는 또 다른 오픈 서피스. 이게 S2라는 거예요. S2는 이제 그 달걀 반 쪽에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이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캐패시터의 한쪽 면을 이제 이렇게 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삥 둘러 가지고 이렇게 싸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서피스가 돼요. 자, 내가 여기는 S를 S2로 잡고서 한번 적분을 해보면은요. 이때 내가 만약에 앞에 있는 J만 있다.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에서 말하는 J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떤 패러독스가 나오냐면은 내가 우선은 좌변은 동일해요. C를 바꾸진 않았으니까. 그건 동일한데 우변에서 J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이 노란색 서피스를 따라서는 전혀 J가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으로 J가 통과를 해야지 면적분이 살아남는데 J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가다가 그러니까 두 개 연결되어 있으면 캐패시터가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를 갖다 이 점에서 이제 크로스를 할 텐데요. 가다가 이게 지금 캐패시터가 지금 없는 거죠. 그죠? 캐패시터가 있어서 전류가 이쪽으로는 분명히 직접적인 전류를 안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변에서 J만 있다라고 하면 우변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인 거죠. 그죠? 내가 S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등식이 성립을 하기도 하고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항이 없으면.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암페어는 이제 여기에만 이것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맥스웰이 봤더니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다른 게 있어야지 이퀘이션이 만족이 된다. J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전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찬찬히 봤더니 여기에서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보면 전하가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고 있으니까 요 사이 캐패시터의 이 사이에 이 전기장 있죠. 이 전기장 값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죠.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그 커지는 거가 일종의 전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넣은 겁니다. 이게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넣었고요. 이와 같이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거가 이제 이 전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커런트는 아니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지 이제 그게 나오는 대신 이 대신에 D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D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 그건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우리가 커런트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들여다 봐가지고 이런 항까지 들어가야지 모든 게 다 정합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 항을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